사과와 이것 함께 먹었더니 의사들도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의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에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 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의 풍부한 팩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의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 요소와 만나게 되면 시아나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나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 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이 된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꿀은 약으로 쓸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꿀벌이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꿀벌의 효소에 의해 과장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것이지요.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이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등이 있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꿀 말고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합니다. 사양꿀이나 꿀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에는 항균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거나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많은 약효가 있는데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을 도우며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이 있습니다. 1호 꿀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최고의 식품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가지 효능들이 있는데요. 계피는 오래전부터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인데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관절이 여기저기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해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환자의 73%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4분의 1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하며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릴 때 계피와 꿀을 섞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되어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어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고 개선시켜주어 위궤양을 막고 경련성 통증을 억제하고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가스 배출 및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너무 좋은데요. 꿀과 마늘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무를 채를 썰어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요. 무는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것을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기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는 없는 분들, 잔기침이 계속 나와 가슴도 아프고 생활에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습니다.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어 이런 마른 기침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채를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꿀생강은 기침에도 당연히 좋고요.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에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과일과는 달리 상온에서보다 냉동일 때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의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 때 7.2mg이었는데 냉장 보관 2주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후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kg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지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잠시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곳 소개해 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알뜰폰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하고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것도 이젠 다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설치 당일 꼭 챙겨받으세요.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믿을 수 있으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아정당은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리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아정당 22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 폰 추첨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니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에서 정당하게 받으세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이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된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킬레이트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블루베리의 성분을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광동제약, 제일약품, 안국유팜 알리코제약 등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요.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심방세동이 나타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의 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서운데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의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으면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입니다. 보통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장세동의 부작용은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억제하여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광웅 교수님은 오메가3를 6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신다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인 쥐에게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감소했는데 저녁 식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되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산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역한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 캡슐로 된 형태는 캡슐이 단단하지 않고 흐물거리고 캡슐끼리 들러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의 부작용으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들은 알파-리놀렌산을 EPA와 DAP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피부에 아토피나 건선 등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아토피나 건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메가3를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섭취 후에 몸에 멍이 생기거나 잇몸에 출혈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안구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혈전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출혈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를 드신 후에 입 주변,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아나플락시스라고 하는데요. 호흡 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메가3를 드시고 짙은 색의 소변, 구토, 황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간독성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로 인해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궁 수축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만 오메가3 영양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폭탄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지요?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이려고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혀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물에 녹는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시금치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지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데치기 전에 시금치 100g당 옥살산의 함량은 1075mg이었습니다. 1분 데친 시금치에는 754mg, 5분을 데친 시금치에는 550mg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 소금을 첨가하는데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넣지 않고 데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려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의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만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의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과 엽산이 항암작용을 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무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지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겠지요.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에 삶을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마토가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